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라디오에서 많이 플레이된 노래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Righteous Brothers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이 약 800만 번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비틀즈의 음악이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Yesterday는 700만 번 정도가 플레이됐고요. 1위와는 약 100만 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엘튼 존의 유어송이 600만 번, 에릭 클랩튼의 레일라가 500만 번 등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은 1965년에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곡 콤비였죠. 베리만의 신시아 웨일이 작곡했고요. 역시 전설적인 프로듀서 필 스펙터가 사운드와 전체적인 조감을 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월업 사운드의 전형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변심한 애인의 달라진 모습을 아주 슬프게 얘기하는 곡인데요. 키스를 할 때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고 서로를 만져줄 때도 더 이상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당신은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래 사랑받는 노래 등의 특징은요, 가장 기본적인 가사와 멜로디 구조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한국만 유독 멜로디 편애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멜로디 좋은 노래, 가사 좋은 노래가 사랑받습니다. 이 노래가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 같네요.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을 하루 생활권도 아니고요.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고속철도 KTX죠. 벌써 개통한 지 10년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KTX가 가져왔던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KTX 몇 번 정도 타셨어요? 출장 가거나 또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네. 이제 만나뵈러 갈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했죠. 자주 이용하신 편이었나 봐요. 뭐 아주 자주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씩은 이용을 했죠. 네. 저도 부산에 동생이 있어서 가보는데 이게 정말 뭐 2시간 조금 넘으면 가니까 그렇죠. 옛날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10년을 수치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개통할 때 7만 명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전체 그러니까 경부축, 호남축, 전라선 다 합쳐서 약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5만 명이요? 15만 예. 명인데 그중에 이제 경부축을 이용하는 승객이 한 1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대부분이 현재는 경부축 이용객이 제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차역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정차역도 이제 초반에 비해서 뭐 경전선이라든가 네. 전라선이 이제 확대 운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약 41개 도시에서 지금 KTX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차 수는 얼마나 돼요? 열차 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차가 약 70편성. 네. 그러니까 이제 KTX가 이제 원래 블란서에서 조립한 KTX 약 46편성, 그다음에 KTX 신천 약 24편성 그래서 네. 총 70편성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하루에 주중에는 약 200회, 주말에는 약 232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좋은 기차는 새마을호였어요. 네네네. 예, 네. 근데 지금 새마을호는 남아있죠? 새마을호는 이제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네. KTX가 쓰지 않는 역이나 이런 데를 쓰는데요. 예.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약 40% 정도 서비스가 줄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KTX 요금 같은 경우에는 뭘 예.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부산 간 예. 이게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얼마로 가능하죠? 지금 이제 비행기 요금의 약 80% 정도를 지금 받고 있죠. 네. 요금이.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KTX 요금이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이나 이런 용도로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저소득층, 일반 시민들 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여전히 높은 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더 네.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앞으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게 또 이제 앞으로 노력을 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KTX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될 때, 예. 이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저도 대전은 많이 오갔거든요. 예. 정말 금방 갔다 오니까 이게 출퇴근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 또 예. 지역 간의 교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좀 네. 좋은 효과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KTX가 처음에 이제 운행을 할 때 가장 염려를 많이 했던 게요. 예. 이게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 빨라지면은 네. 이제 전국이 이제 하나의 도시처럼 이제 변화가 될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게 이제 좋은 수도권으로 경제 활동이 더 이렇게 가중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집중될 것이다. 집중도가 더 심화될 것이다. 네. 그걸 이제 빨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예.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개통 초기에는. 네. 그런데 뭐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지방 도시들에서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지방 경제가 뭐 이렇게 어렵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저희들 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전체 승객 중에서 수도권으로의 어떤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의료, 학원 이런 걸 이용하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그건 않고. 어떤 뭐 조사 결과로 나온 수치가 있나요? 조사 결과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한 5% 이하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네. 승객 중에서 오히려 더 이제 지역으로의 뭐 관광이라든가 이제 저희들이 가장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의 국제회의. 예. 부산에서의 국제회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네. KTX가 개통되고 나서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서울에서 약 80% 이상의 국제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는 한 300건 이상이 1년에
300개 이상이 개차가 되고 또 그 비중도 약 33%가량 이제 전체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네. 33%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의 국제유입 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 분산이 됐다. 예?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앞으로 좀 좋은 현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혹시 이제 지역 경제들 KTX가 네네.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게 뭐 살 수 있는 곳이면은 꼭 서울이 네. 아니더라도 이 수도권에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나요?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정확하니 뭐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그 KTX 역 인근의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산업들, 네.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3차 서비스 산업들의 고용이 좀 증대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예. 오히려 KTX 역 정차도시 인근의 어떤 부동산 가격도 다른 KTX 비정차 도시에 비해서는 또 인상률이 좀 높게 나타나 있고 네. 뭐 이런 게 어떤 이제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동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돼야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역을 네.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했지만 예, 예. 뭐 이용자가 생각보다 적었던 곳도 있어서 그렇죠. 이걸 없앤 곳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없애야지 또 경제적일 곳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일반 철도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운행했던 일반 철도역에서 그런 이제 역들이 수요가 낮아서 예. 그런 이제 역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네. 또 우리 KTX 역 내에서도 또 이용자가 많은 역이 있고 이용자가 네. 없는 역이 또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서울역이나 뭐 부산역 같은 데는 이용자가 많겠죠. 근데 그 역 중에서는 역이 도시 기존의 어떤 그 도시 내에 있지 않고 외곽에 새로 건설해서 외곽에 설치한 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외곽역들은 아무래도 기존 옛날에 도심에 있는 기존역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도심에서부터 그 신설역까지 오는 그 연계교통 편의 서비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수요가 갑자기 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외곽에 있는 역들의 어떤 그 연계 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넣어주느냐, 보강을 하느냐, 개선을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향후 예.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없앤 역도 있나요? 뭐 KTX 역 중에서는 없앤 역이 없고요. 네. 아직은 이제 뭐 없앤 역은 없는데. 이용률이 낮으면은 그 역 중에서도 일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역은 저는 앞으로도 그런 네.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에 와서 이런 질문 드리면 그렇지만은 예, 그러면 왜 그렇게 외곽에 접근성이 안 좋은데 역을 세웠을까요? 그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외곽은 땅값도 싸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시내에 들어오면은 그 고속철도의 어떤 노선이 또 만약에 이렇게 굽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곽에 설치하면 그 도시가 이제 또 더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또 도시가 또 이렇게 커지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그 연계교통 체계나 도로나 또는 철도가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 생길 역들은 네. 어디에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 이제 앞으로 KTX가 더 이제 현재 41개 역에 이제 지금 현재 KTX가 쓰지만요. 네. 앞으로 뭐 강원 쪽도 또 KTX 운행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호남선도 이제 신선이 또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예. 다시 또 이제 그런 역도 좀 일부 또 보강이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점차적으로 우리 현재 기존 일반 철도가 네. 이제 고속선으로 이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지금 변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역들이 앞으로 더 이제 뭐 신선된다기보다도
그 기존 역들이 KTX가 쓰는 KTX 정차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비용 문제 아까 조금 더 예, 얘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예, 예.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KTX 요금을 못 낮추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 요금 관련해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KTX가 이제 국가 예산으로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저소득층 분들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가 그렇죠.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는 조금 그게 좀 맞지 않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문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 요금 할인 제도라든가 네. 또는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래서 저소득층들도 그 KTX를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예. 통행권을 좀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 말 되면은 수서에서 평택으로 해서 이제 경부선으로 연결되는 제2의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이 되거든요. 수서발 그러면은 KTX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수서발 예. KTX입니다. 네. 그게 이제 되면은 용량상의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반 철도를 좀 늘려서 예. KTX가 쓰지 않는 그 도시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들에서도 일반 KTX는 안 쓰지만 일반 새마을호라든가 기존에 일반 철도 그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은 전체적인 요금을 내리기보다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그렇죠.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이제 또 KTX를 또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경영 내지는 재정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내린다기보다는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특별 할인을 한다든가 또는 네. 요금 체계를 다양화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이 보편적인 복지로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내리면 아무래도 그 운영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운영 적자가 또 심화됐을 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레일이 지금 부채가 17조 정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KTX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 KTX라기보다는 뭐 예. 이제 종전에 뭐 KTX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났다고는 뭐 크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네. KTX로 인해서는 이제 요즘은 운영 흑자를 예.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KTX에서 수익을 얻어서 KTX가 운영하지 않는 이제 비수익 노선에다가 이렇게 교차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네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4부에서는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주영이 엄마 배우 윤유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번호 060-700-0770 이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0-700-0770 지금 걸어주세요. 이 행사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정부가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지원에 나섭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2008년 시행에 들어갔으나 참여율은 7.6%로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억 원을 투입해 명태와 갈치 등 7개 품목에 대한 지원에 나서 오늘부터 고등어의 경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되거나 색이 변하는 등 세탁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관련 지난해 접수된 피해는 외관 손상이나 색상 변화 등 2,099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은 사례는 39%에 불과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꼭 받고 옷에 표시된 세탁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토종업체가 활용했던 국내 건전지 시장이 외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전지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계 에너자이저, 그 뒤를 듀라셀이 쫓고 있는데요. 1946년부터 건전지를 생산해온 로켓 전기는 브랜드를 P&G에 매각한 뒤로는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였어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고깃집 어딜까요? 고깃집 하면은 소, 돼지, 닭, 오리 여러 고깃집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는 역시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황시대 유망 아이템 2탄으로 이 돼지 요리 전문점 창업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소장님도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그렇죠. 여기 네. 중에서 돼지고기 제일 좋아합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돼지고기 소비량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이 고기를 1년에 한 44kg 정도 먹는 것으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육류 소비량이, 국내 육류 소비량이 한 217만 7,900톤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당 최근 한 43.7kg 정도를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은 고기는 삼겹살 같은 이런 부위가 포함된 돼지고기였는데요. 네.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 108만 1,900톤, 상당히 제일 많았고요. 닭고기가 한 60만 8천 톤, 쇠고기는 48만 8천 톤,
즉 역시 소돼지, 닭, 오리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돼지고기로 나타났고요. 최근 좀 특이한 것은 오리고기 소비량이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AI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어렵긴 해도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오리고기 소비량이 예전에는 한 1인당 1.2kg 정도 먹었는데 2011년 이후에는 한 1인당 3.1kg 정도 오리고기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깃집 그러면 역시 이 돼지고기 가장 많고 최근에 오리도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선호된다. 그러면 당연히 돼지고기 요리집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때 여러 가지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아이템들을 정해서 나오고 있나요? 사실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아이템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삼겹살이나 오겹살 전문점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돼지갈비 전문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태능갈비라든지 이런 돼지갈비 전문점이 가장 보편적인 컨셉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한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화로구이 전문점이 전국 시장을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건물로 해서 1, 2, 3층으로 대형 뭐 이런 민속화를 외벽에 그리면서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또 상당 부분 많이 닫았고요. 최근 좀 경기 여파로 이런 금고기를 파는 한근에 이렇게 파는 200g 한근에 이렇게 파는 그렇죠. 금고기를 파는 선술집형 고깃집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역시 국산을 취급하는 고품질 삼겹살집이나 아니면 수입육 시장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추세고요. 또 돼지 요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족발 전문점입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족발 전문점, 족발 포차 스타일의 고깃집 요즘 상당히 좀 많이 퍼지고 있고요. 또 돼지고기 부산물 관련 돼지 곱창이라든지 막창 아니면 갈매기살 뭐 이런 유의 부위별 전문점들도 꾸준하고요. 약간 돼지고기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보쌈이라든지 아니면 저 대전 뭐 청주 조치원 이런 지역에서는 이 석갈비 전문점 즉 돌속자를 써서 직접 따끈하게 데운 돌 쟁반 위에서 구워져 나오는 갈비, 석갈비 전문점도 이 30, 40대 주부들이나 가족 단위 외식객들의 단골 외식 메뉴로 상당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회식한다 이럴 때도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삼겹살집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 근처에서도 창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집에서 있는 분들도 외식을 할 때 괜찮을 것 같고 이 상권을 어떻게 잡고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상권마다 돼지고기 전문점 관련 시장 경쟁 구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내세우는 이런 아이템이라면 주 고객층이 사실은 이런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소주 한 잔과 곁들여지는 이런 고기 포차 스타일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오피스 상권, 직장인 상권이나 아니면 신도시 상업지역의 1층에 한 15평에서 30평 미만 이런 점포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가족 단위 외식격의 대표 메뉴인 돼지갈비나 석갈비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외식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가 진입로변 외곽 도로변에 뭐 1, 2층 단독 건물이나 좀 2층에 대형 5, 60평 이상 대형 매장으로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가 가격 경쟁력 이런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우는 돼지고기집 이를테면 요즘 뭐 수입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이런 저가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는 각 대학가 전국의 뭐 주요 대학가는 고깃집 골목 있는 곳 상당히 많고요. 이런 특히 남학생이 많은 대학가 상권의 1층 점포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포를 직접 탐색한다면 이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어떤 좀 안정 창업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돼지고기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한다면은요,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창업에 얼마 드느냐일 것 같아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어느 지역, 어떤 상권, 어떤 입지에서 어떤 규모로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역시 점포 구입 비용, 즉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포 구입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총 창업비 한 60에서 70% 정도가 점포 비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 1층 점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층이나 지하 고깃집보다는 이제 1층 고깃집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한 20-30평 정도 고깃집을 오픈한다 그러면 점포 구입비로 서울수도권 상권 기준으로 본다면 점포 구입비, 즉 보증금 권리금 비용만 뭐 한 5,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인테리어나 시설 비용, 뭐 아무래도 평당 100만 원 정도,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즘 평당 한 150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받는 브랜드가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주방 짓기, 홀 짓기, 의탁자, 뭐 간판, 사인, 각종 이런 직기류까지 한다면 많게는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거의 7-8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점포를 꾸미는 비용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인터넷 마케팅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를 돈을 주고 홍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독립점으로 할 경우는 사진 촬영도 예쁘게 해서 소비자들의 네. 구매 가치를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총 투자 금액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 투자하는 돼지고기집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념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돼지고기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돼지고기집 컨셉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프랜차이즈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겼다가 또 많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역시 고기의 원재료에 대한 품질 확보, 그러니까 유통이나 사입에 대한 이런 독자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내 가게의 경쟁업소가 어디에 출연하는지, 네. 그리고 요즘 돼지고기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거 잘 보고,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메인 상품 외에도 네.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는 한때 메밀가루와 커피를 직접 끓여서 1대1로 섞어서 서비스했던 메밀 커피 때문에 아주 네.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만 어떤 돼지고기집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노무 상담 있는 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의 순서 중에 하나죠.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편의점, 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노동법 위반이 심각하다, 이런 기사는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용노동부가 그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네. 650곳에서 법 위반 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 70%는 노동법을 위반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반을 하나요? 주로 이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곳이 그 390곳, 41.5% 네네. 이르렀고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7곳, 27.4%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곳, 104곳. 그래서 11.1%가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끊이질 않을까? 이게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커피 브랜드 네.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직영을 하는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적게 나타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직영을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네네. 본사가 직영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냐면, 이제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업장 내에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보통 이제 이득만 챙겨가고, 이제 그 운영은 프랜차이즈 각 사업장들의 가맹점들 사장님들이, 알아서. 가맹점들의 예.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게끔 네. 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규는 없나 봐요. 예, 없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이런 예. 점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같은 거 안 쓰고도 그냥 막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근데 그거는 했어요. 이제 법 위반 사항이죠. 분명하게 네. 이제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네. 사장님이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 내에 네. 이제 비치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없이 하는 거군요. 없이 하면 그러니까. 불법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월급 명세서 얘기를 예, 예.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월급 명세서에 적힌 항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이제 상담 내용이 있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그냥 복습을 처음부터 시작하죠. 뭐 월급 명세서 그럴까요? 계산하는 법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월급 명세서에는 이제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제 임금 항목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법정 수당 항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나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이 네. 이제 특별하게 지급되는 그런 이제 급여들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임금들을 합친 금액에서 이제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조합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한 금액. 그래서 실수령액이라고 표기되는 금액이 이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매월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가 신경 안 쓰더라도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뭐 연장 근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이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제되는 것들도 가끔씩 보면은 조금씩 세금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내 몸값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이제 공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예, 그 예.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공제되는 금액은요, 우리 법에서 보면 사장님이 뭐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에는 그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예.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지방세나 사대보험료 이런 건 이제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네. 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비 이런 것들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공제되는 항목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서 공제해도 된다 이렇게 한 금액 외의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네. 요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왜 빠져나간 겁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임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제라면은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회사의 기기나 기물을 파손시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월급날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제 네. 월급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가 이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따졌더니 당신이 우리 회사의 기기나 기물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거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노동법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 노동자가 실수를 해서 기기나 기물을 파손시켰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불법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걸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를 하면 안 되고 따로 청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동의를 구해서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손했을 경우 그랬군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가불. 예. 먼저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회사마다 다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가불을 한 경우에도 노동자 동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임금 전액을 또 줘야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불은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통상 가불의 의미는 이제 월급날이 되기 전에
이제 노동자가 자기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예. 미리 월급을 이제 받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임금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이제 예. 공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불법이라고도 보기 어렵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예. 노동자가 만약에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예를 들자면 뭐 노동자가 사장님과 2년간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500만 원을 뭐 공제한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걸 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네. 예. 이런 걸 이제 위약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지불하는 일종의 이제 벌금, 벌칙금 이런 건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런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위약금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떤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날 사장님한테 이제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내 한 달 월급을 다 안 주고 한 10일치를 빼놓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가 사장님 왜 제 한 달 월급을 네. 다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당신이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일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증금 형태로 묻어두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깔아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깔아놓는다. 네. 사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예. 시장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영세업체들에 가면 깔아놓는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하게 위반한 이제 불법적인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예. 이 깔아놓는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벌써 이런 단어도 네. 알고 이런 일도 당했구나.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위약금 형태를 뭐 깔아놓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일 다 하고 그냥 퇴직을 잘 하게 되면은 그 깔아놓은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뭐 사장님들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네. 이제 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네. 그렇게 깔아놓고 나중에 이제 네. 서로 잊어버리는 거죠. 노동자도 예. 사장님도. 그래서 그냥 그렇죠. 잊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죠. 제가 이걸 모르는 거 보면 그래도 노동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을 했나 봐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임금에 압류가 되는 경우. 예, 그렇죠. 이제 뭐 체불이 아니라 이제 뭐 빚을 졌거나 그렇죠, 그래서 못 그렇죠. 갚았을 경우에 임금이 압류가 되고 그러는데 압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예, 뭐 압류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그 노동자에게 이제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회사에 이제 압류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전체 금액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제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만 압류할 그리고 수 있다. 예. 또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네. 그 금액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네. 이제 전체 임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가 이제 1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 이제 거군요. 노동자도 예. 임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해야 빚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 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한 거겠죠. 한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50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죠? 그런 그래서 경우? 150만 예. 원을 초과하고 네.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네. 이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 요걸 압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 네. 이때는 이제 2분의 1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150만 원은 남겨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네요. 그리고 예, 그 예, 밑에가 되면 압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고요. 그렇죠.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5570님이고요. 예.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몇 프로 빼서 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체하기 위한
퇴직금,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한다, 퇴직금원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급여에서 빼가지고 퇴직연금을 납부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불법이겠죠. 네. 왜냐하면 원래 퇴직금은 급여, 월급과는 별도로 사장님이 나중에 돈을 마련해 놨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노무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월급명세서에서 또 발전한 또 다른 단계의 노무상담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두피의 부활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아. 이 특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쭉 뜨는 기사들을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증가는 글쎄라고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은 온다 이런 얘기였고요. 노무상담 관련해서 3462님 문자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